제가 몇 번에 걸쳐서 다른 강연도 해봤습니다만은 이번처럼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느낀 적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책, 마르셀 프루스트의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자체가 지금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책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많이 부족해서 읽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리고 원서 자체도 너무 어렵고 단순히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평소에 늘 이런 강연에서 제가 과연 이런 강연을 하는 게 필요할까 이런 회의를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경험상 무슨 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미 읽은 책을 혹은 자기가 좋아하는 책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또 집에 가서 또 읽어볼 만하겠지만 많은 경우가 독서를 방해한다는 느낌이 많아요. 오늘 가서 마르셀 프루스트 얘기 적당히 들으니까 내 얘기가 이런 얘기래더라. 중요한 건 이런 점이더라. 알아들었으니까 안 읽어도 된다. 이제 마르셀 프루스트 읽는 거는 끝났다. 이런 느낌을 받기 쉽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무슨 특히 소설책 얘기할 때면 너무 기니까 요즘 그러잖아요. 독서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얘기를 하는 바람에 이 책을 읽을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읽지 못하게 한 것 같은 역효과를 초래하지 않나 이런 느낌도 받습니다. 특히 이 마르셀 프루스트처럼 읽기가 쉽지 않다거나 혹은 더욱이 우리말로 번역이 완전히 되어 있지 않다 이럴 경우에는 정말 제가 오늘 한 얘기를 듣고 이제 됐다. 끝났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로 제가 하는 얘기가 너무나 부족하고 그래서 제 얘기는 그냥 힌트에 불과하고 여러분들이 장차 더 읽고 싶은 욕구가 나는 그런 강연에 대해서 봤는데 과연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전체 7권으로 있는데 첫 권이 수완의 집 쪽으로, 두 번째 쪽이 아까 말씀드린 공꾸르상을 수상한 두 번째 꽃핀 소녀들의 그늘 아래, 그다음에 세 번째가 게르망트 집 쪽, 그다음에 네 번째가 소돔과 고모라, 다섯 번째가 갇힌 여인, 여섯 번째가 사라진 알베르틴, 그다음에 일곱 번째가 되찾은 시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히 처음 세 권 이후 즉 소돔과 고모라에서부터 되찾은 시간까지, 더 정확하게 하면 되찾은 시간 직전인 알베르틴 디스파리, 사라진 알베르틴, 그 세 권 분량의 가운데 부분이 엄청난 분량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프루스트는 자기 애인이었던 아우스텔리의 죽음을 이 소설 속에서는 남자가 아닌 여자 알베르틴이라는 여자의 죽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베르틴이 주인공이 되어 있는 책이 두 권이 됩니다. 그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와서 거의 가둬놓고 사는 것처럼 함께 동거하는 시간 동안의 얘기가 갇힌 여인이고, 그 알베르틴이 마침내 집을 나가가지고 어디선가 죽어서 그 여자가 어디로 갔는가, 그 다음에 과거에 무슨 짓을 했는가를 캐는 그 사라진 알베르틴, 이 두 권 분량이 크게 들었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7권이 되는데, 사실은 작가가 1922년에 사망할 때까지 이 모든 책이 다 출판된 게 아닙니다. 뒤에 몇 권은 이 작가가 사망한 뒤에야 나옵니다. 작품의 구조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선이다. 선적으로 흘러가는 얘기다. 이게 보통 얘기입니다. 프루스트의 이 복잡한 구조의 이야기도 크게 보면 다르지 않다. 프루스트라는 마르셀이라는 한 주인공이 어린 시절, 대개 8살 내지 9살 쪽에 콩브레라는 고향 마을에 휴가 바캉스를 가가지고 거기서 지냈던 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40대 성년의 1차 세계대전이 지나고 40대 성년이 되어 마침내 이제 나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드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의 소위 정수, 에센스인 어떤 것이 살아나도록 작품을 써야겠다고 결심하고 쓴 작품이 첫 페이지부터 시작되는 이 작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조적으로 흘러간 한 얘기, 연대기적 이야기다. 일종의 자서전 비슷하기도 하고 회상록 비슷하기도 합니다. 따져보면. 사실은 그런 게 아닙니다만 일종의 성장소설, 교양소설 비슷한 거다. 유년기에서 청소년기를 거쳐서 청년기를 지나 마침내 40대 장년기에 이르러 지나간 날들을 되돌아보면서 마침내 작가가 되다라는 얘기를 쓰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이게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삼각형 구도다. 이렇게 있습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체가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인데 첫 권이 스완의 집 쪽으로, 두 번째 권이 게르망트 집, 게르망트 쪽, 세 권이 되찾은 시간.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시간을 다시 찾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찾는 경로에 있어서 두 개를 거쳐간다. 하나는 스완 쪽자가 있습니다. 방향. 스완의 집이 있는 쪽이 하나 있고 게르망트 가문이 있는 쪽이 하나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집에서 나설 때도 이쪽으로 스완의 집 쪽으로 갈 때는 앞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게르망트 쪽으로는 뒤쪽 문으로 나가야 될 만큼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세계로 갈라지는 그 양쪽이 이 소설의 큰 구조의 바탕을 이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스완은 뭐고 게르망트는 뭐냐? 스완은 이 소설 속에서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즉 구체적으로는 산보를 갈 때 중간쯤에 탕송빌이라는 그 탕송빌이라는 마을이 있고 거기에 스완의 집이 있습니다. 아주 부잣집이에요. 스완이라는 사람은 주인공 혹은 화자의 모델입니다. 그 스완의 집이 있는 쪽인데 이건 시민계급의 보통 사람입니다. 아주 교양 있고 보유하기도 하지만 보통 사람인 스완이 있고 이쪽에는 게르망트 쪽은 드 게르망트, 소위 드가 붙어있는 귀족집입니다. 귀족도 보통 귀족이 아니라 저 꼭대기로 올라가면 프랑스의 소위 중세시대 역사로 계속 거슬러 와서 메로빙고 왕조까지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깊은 그런 귀족 가문집이 드 게르망트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두 개의 세계가 마침내 되찾은 시간에 이르면 소위 생루 양이라는 질베르트와 생루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가씨의 모습으로서 두 길이 세 가지 차원에서 정서적인 차원에서 사회계급적인 차원에서 지리적 차원에서 서로 만나고 통하는 꼭지점에 만나는 이야기가 바로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또 하나 꼭지 얘기인 화자와 나 사이 얘기 사이 일치라는 부분 거기에 소위 소명 처음에 게르망트 쪽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마음속에 자기가 환상으로 생각한 게 나는 게르망트 부인이 문득 자기 앞에 나타나서 너는 그래 무슨 소설을 쓰고 싶으냐 무슨 글을 쓰고 싶으냐 그 주제를 말해보라 그러는 장면을 상상하면서 나는 뭘 써야겠다. 근데 뭘 쓰지? 그러면서 굉장히 처음부터 어마어마한 철학적인 주제를 생각하니까 머릿속에 하얘지면서 쓸 게 없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처음 시작입니다. 이걸 롤랑 바르트 같은 사람은 이 이야기 속에 숨어있는 소위 소명에 대한 소명의 부름에 응답해가는 그 과정을 산막극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소명, 목소리가 들려요. 너는 작가가 되어라 라는 마음속의 목소리가 들려서 작가가 되려고 노력해보는데 도무지 안 돼. 작가가 되게 하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요소의 얘기가 그 중간에 들어있는 소위 작가가 되는 소명이 수직의 부름이나 높이서 부르는 수직적인 세계라면 훨씬 더 산문적인 맨날 별 볼 일 없는 일상적인 삶이 가로놓여서 그것이 방해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맨 마지막에 가서 즉 40대 이르러 두 번의 요양소 생활을 거쳐서 파리에 돌아서 만사가 시들해지고 전쟁이 일어난 뒤에 모든 것이 그 사람들이 자기가 사는 삶에 대해서 반성도 하지 않고 그리고 사는 따분한 삶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변해서 늙었고 그럴 때 프란세스 게르망트 대공댁에 소위 마티네 난 모임이 있다서 거기 오라는데 갈까 말까 하다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가서 막 그 집 뜰로 들어서는데 이 타일 바닥이 고르지 못해서 한쪽은 툭 튀어나오고 한쪽은 하는 바에 삐끗합니다. 그런 순간 갑자기 굉장히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이런 행복감을 느꼈지? 그런 경험을 하는데 그런 경험이 세 가지가 잇따라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똑같은 또 다른 경험이 일어나는데 그 다음에는 저기 지금 연주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연주가 끝날 때까지 못 들어가십니다. 여기 저 옆에 있는 이 도서실에 앉아서 잠시 기다리시죠. 거기 앉았는데 전에 알던 가르소이 급사가 와가지고 혹시 잠시 차나 드시고 과자라도 드시고 뭘 가져와서 하는데 접시에다가 스푼하고 포크를 놓으려다가 주의를 했는데 그걸 떨어뜨려가지고 쨍그렁하는 소리가 납니다. 그 소리를 듣자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상한 행복감, 뭔가 마음속에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그것을 주는 냅킨으로 입술을 이렇게 닦으려고 하는데 그 닿자마자 또다시 무슨 행복감을 느낍니다. 이 세 가지 연속적인 소위 감각, 상사성. 그것이 주는 어떤 인상, 그것이 내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행복감을 순간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것이 앞에 아마 프루스트를 읽지 않은 분들도 잘 여러분 들어보고 아시를 마들렌느 과자를 차에다 적셔 먹는 소위 공부에서 경험했던 그 두 개가 마주치면서 이것이 무엇인지가 마음속에서 차츰 판명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비로소 나는 글을 써야겠다. 그 글을 통해서 고정시킨 그 행복한 순간, 그게 뭐라는 걸 알아내겠다. 그것이 다름 아닌 진정한 삶이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시간에 의해서 우리들은 다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게 인간이 태어난 운명이다. 그런데 그리고 만사가 소위 무상하다. 한결같지 않고 기울어져서 썩어 없어진다. 문드러진다. 무너진다. 이것이 삶인데 이런 소위 조망 속에 놓여있는 우리들에게 반짝하면서 그렇지 않다. 아마 알지도 모른다. 우리들은 시간 밖으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계시처럼 말해주는 것이 그런 경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경험이 순간적으로 시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소위 삶의 에센스에 도달하는 순간이 있다. 그 깨달음, 어떤 의미에서 은총이고 어떤 의미는 계시, 미학적 계시죠. 미학적 은총이겠죠.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이 사람이 이제부터 글을 써야겠다. 라고 해서 글 쓰는 얘기가 이 작품을 나왔습니다. 마들렌느 과자를 먹고 느끼던 첫 장면에서부터 맨 마지막에 그 고르지 못한 포석 타일을 밟고 기우뚱하는 맨 마지막 그 두 개가 마주치는. 그래서 이 소설은 맨 끝이 작가로서 결심함으로써 끝이 처음으로 다시 와서 오랫동안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들곤 했다라는 첫 구절로 시작되는 소설을 쓰게 되는 얘기다. 이러면 마치 꼬리를 문 뱀처럼 끝이 처음에 와서 맞닿는 원을 이루다. 이 소설은 그러니까 그 속에서 세 가지 구조를 읽을 수 있다. 선적으로 흘러간 한 사람의 일생이다. 한쪽은 두 개의 반대되는 방향이 만나는 꼭지점에 이르는 얘기다. 하나는 원을 그리는 얘기다. 결국 마찬가지 얘기지만 그런 구조를 갖추었다. 뭐 이것이 큰 지식이 되겠습니다만은 적어도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읽을 때 너무 방황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얘기가 나올 것이다. 그거를 골격을 마음속에 두면 차분하게 읽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